동맹이 장난입니까? 친구라면서 사우디 석유 빨아먹으려는 트럼프, 심지어 중동 전쟁 위기 속에 미국, 영국지, 세븐 정상들마저 사우디 독점 개발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슈크란을 발칵 뒤집어버린 반전이 터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강대국을 처참히 밟아버린 진짜 큰형, 대한민국. 참았던 사우디가 눈물 콧물 쏟아낸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바보가 아니잖습니까? 이만한 패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확신이 무너지기까지 정확히 47분이 걸렸습니다. 2,800조 원. 네옴시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 그 핵심 구역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희 미국이 제시한 조건만 해도 솔직히 사우디 입장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 금융 패키지, 첨단 군사 기술 이전, 거기에 더해서 중동 전역의 안보 우산까지 약속했으니까요. 회담은 처음에는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준비된 제안서를 꺼내 들고 1시간에 걸쳐 브리핑을 했고, 사우디 측 인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죠. 저는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옆자리에 앉은 영국 측 인사, 해리스 차관에게 가볍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안에 사인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리스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정중앙 자리에 앉아 흰색, 토브 위에 검은색 비슈트를 두른 채 말 한마디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거의 없어서 솔직히 그 속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차례로 보충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마지막에 일어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추가 인프라 투자안을 꺼냈죠. 모든 것이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회담장 안의 공기는 마치 옥션 하우스의 마지막 코가 직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결단의 순간이구나. 어느 나라가 이 거대한 파이의 가장 큰 조각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왕세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회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담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해리스 차관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고요. 우리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술을 파는 상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바닥에서 함께 피를 흘린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래바닥에서 함께 피를 흘린 친구라뇨. 이게 무슨 시인의 헛소리란 말입니까? 2,800조 원짜리 비즈니스 협상장에서 갑자기 우정 타령이라뇨. 저는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역사가 잘못 옮긴 게 아닌가 싶어서 옆에 있던 아랍어 전문관에게 눈짓으로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확한 번역이 맞다고요. 왕세자는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회담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발걸음에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끝낼 작정이었던 것처럼요. 회담장에 남겨진 우리 7개국 대표단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측 인사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독일 대표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쉬었죠. 일본 대표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가 뭘 놓친 거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리스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블러핑이에요. 톰슨 심의관. 흔한 협상 전술이죠. 가격을 올리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고 시간을 끄는 거겠죠. 며칠 안에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건 단지 협상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요. 왕세자의 그 시적인 발언도 결국엔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동양적 화법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에 머물고 있는 외교가에서 정보 하나가 흘러나왔는데요. 사우디 왕실이 이미 한국 기업들을 따로 불러서 별도의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지칠 회담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요. 저는 처음에 그 소문을 코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 기업들이 무슨 자본이 있다고 네옴시티 핵심 구역을요. 현대나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 미국 기업들 앞에서는 동네 가게 수준 아닙니까? 제 옆에 있던 후배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자본 규모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데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예우의 격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왕실 인사가 한국 기업 임원들과 사적인 식사 자리를 자주 갖는다든가요. 저는 그 자료를 책상 위에 던져놓으며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외교적 제스처예요. 한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겠죠. 진짜 핵심 사업은 결국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가 남긴 그 말도요. 모래바닥에서 함께 피를 흘린 친구.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한 나라의 실권자가 지칠 정상들의 제안을 한마디 설명도 없이 거절한다는 게요. 그게 단순한 협상 전술로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측 실무 책임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김태호라는 인물이었어요. 한국의 한 대형 건설사에서 사우디 사업을 총괄한다고 하더군요. 미국 정보망을 통해 그의 이력서를 입수했는데 솔직히 보고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없고 영어도 그저 그런 수준이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카리스마도 평범하다는 평가였거든요. 그저 20년 넘게 중동 현장만 묵묵히 돌아다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드스쿨 타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네옴시티를 노린다는 게 한국식 발상이군요. 우리 같으면 하버드 출신 인수합병 전문가를 보낼 텐데 말이죠. 해리스 차관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의린이 실뢰니 하는 감성적인 가치에 너무 매달려요. 그게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사치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첨단 공법, 최첨단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 이 시대의 비즈니스는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거지. 현장에서 함께 밥 먹고 땀 흘리는 식의 구시대적 미련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점심 자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리야드 시내의 한 카페 앞이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사우디 전통 복장을 입은 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이 노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자 노인이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가슴에 가져다 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하던지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후배 분석관에게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후배가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방금 제가 본 그 한국인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호 씨입니다. 심의관님.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침묵은 길어졌고 우리 지칠 진영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네옴시티 현장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기술심의관 자격으로 현장 실사를 위해 네옴시티 북서부 사막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더 라인 구간의 기초 공사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저는 이 출장을 통해 우리 서구권,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를 사우디 측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굴착 장비들이 줄지어 멈춰 서 있더군요. 마치 모래사장에 좌초된 군함들처럼요. 미국의 자랑인 인공지능 자동 굴착 시스템, 독일제 정밀 측량 드론, 영국 기업의 최신형 지반 분석 장비. 이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춘 채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인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 카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벗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카터 엔지니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카터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모래 폭풍이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그 모래의 입자가 일반적인 사하라 모래나 고비 사막의 모래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미세하면서도 점성이 있어서 고가의 인공지능 센서들 안으로 파고들어 회로를 망가뜨리고 정밀 베어링 사이에 끼어들어가 굴착 헤드를 통째로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심의관님,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세계 표준에 맞춰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모래는 그 표준 자체를 비웃고 있어요. 저는 멍하니 사막을 둘러봤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누런 모래의 바다. 그 위로 멈춰선 우리의 첨단 장비들이 마치 패배한 군대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카터 엔지니어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본사에서는 이미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수.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국 굴지의 건설사가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발주한 세기의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 그 자체에 대한 불신임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시 막사로 자리를 옮겨 본국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펜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더군요. 실패라는 단어를 도무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막사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지시하는 한국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봤던 그 한국 남성, 김태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작업복 차림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누런색으로 변색된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평범한 막대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카터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카터 엔지니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현대건설 측 본부장이라더군요. 무슨 옛날 지도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 지도.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인공지능 시스템도 못 해낸 일을 누런 종이 한 장으로 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한국식이구나 싶었어요. 첨단 장비 다 멈춘 사막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는 게요. 이게 무슨 영화 속 한 장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무릎을 꿇은 자리에 50년 전 종이 한 장이 등장하는 광경 말입니다. 저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김태호 본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한눈에 봐도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국 정부 측 인사인데요. 지금 들고 계신 그 종이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태호 본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한 영어로 대답하더군요.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그린 지도입니다. 아버지가 그린 지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요. 언제 그리신 건데요? 1975년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막에서 도로 공사하실 때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7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이 지금도 갱신하고 있는 위성 지도가 있는데 그 시절 한국 노동자가 손으로 그린 종이 지도를 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그 누런 지도를 펼쳐 보이더군요. 그 위에는 연필로 빼곡하게 그려진 등고선과 군데군데 한글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겹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가 사막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두셨어요.
이 지역 모래 폭풍 올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길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모래가 안 쌓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태호 본부장이 막대기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모래는요. 그냥 모래가 아니에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불어요. 그래서 장비를 가만히 세워두면 무조건 한쪽으로 모래가 쌓여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미리 비스듬한 도랑을 파둬서 모래가 도랑 따라 흘러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안 묻혀요. 저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첨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막의 습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카터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모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김태호 본부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지금 다 멈췄잖아요. 카터 엔지니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하더군요. 김태호 본부장이 막사 밖으로 손을 흔들자 한국에서 함께 온 작업반원 10여 명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막대기로 표시한 그 선을 따라서 직접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50도에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김태호 본부장도 양복 윗도리를 벗어던지고는 직접 곡괭이를 들고 모래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우리식으로 치면 부사장급 임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작업반원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며 모래를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 회사에서는요. 본사 임원이 현장에 나오면 헬멧 한번 쓰고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김태호 본부장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작업반원 한 명이 탈진해서 쓰러지자 직접 물병을 들고 달려가서 입에 물을 부어주기까지 하더군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도랑이 완성됐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도랑 옆에 서서 흙으로 뒤덮인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작업반원들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한국말이라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작업반원들이 모두 환하게 웃는 걸 보니 격려의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또 한 차례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저는 막사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런 모래가 하늘을 뒤덮고 시야가 채 10m도 확보되지 않을 만큼 거센 폭풍이었죠. 폭풍이 지나가고 새벽 햇살이 사막 위로 내려앉았을 때 저는 막사 밖으로 나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제 인공지능 굴착기는 또다시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요. 독일제 측량 드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김태호 본부장이 어제 도랑을 파둔 그 구역에 있던 한국힘의 굴착 장비는 단 한 대도 모래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도랑을 따라 모래가 깔끔하게 흘러내려 가 있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 한국 노동자가 손으로 그린 지도, 그게 2026년의 첨단 인공지능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래 폭풍의 새벽 이후로 저는 한동안 김태호 본부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곡괭이를 든 본부장이라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양측이 서로의 영공을 향해 미사일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사우디 북서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네옴시티 건설 현장 인근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저는 워싱턴으로부터 긴급 통신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직접 보낸 메시지였어요. 톰슨 심의관, 즉시 자국민 보호 조치에 들어가십시오. 미국 시민과 자산을 우선 철수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국민 보호.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우디 왕세자가 어떻게 되든, 네옴시티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일단 우리부터 챙기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장 본부의 임시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측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허리에는 위성 전화기를 차고 있더군요. 영국 측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인력과 핵심 장비를 사우디 영해로 빼라고요. 프랑스 측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우리 7개국 진영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들은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중동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겠다고요. 그런데 미사일 한 번 날아오니까 48시간이에요. 48시간 만에 짐을 싸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날 저녁부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줄지어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마치 패망한 도시의 피난 행렬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임시막사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막사를 나와 한국팀이 머물고 있는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한국팀 막사 쪽에서는 우리 진영과 같은 분주한 철수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 작업반원들이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고 식당에서는 변함없이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은 늘 그렇듯이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김태호 본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도면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철수 안 하시는 겁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김태호 본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 왕세자랑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속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를 설득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비즈니스 약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는데 한국팀만 남아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태호 본부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자기들이 무슨 십자군이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자국 정부가 철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남는다는 게요. 그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함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 사람이 사우디로 급파됐어요. 미국 육군 출신의 예비역 장성, 데이비드 스나이더 특사였습니다. 평소에 중동 안보 자문 역할을 자주 맡던 인물이었죠. 스나이더 특사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우디 왕실 측에 한 가지 제안을 들이미는 거였어요. 미국이 보유한 최신형 방공 시스템을 임대 형식으로 즉각 배치해주겠다. 단, 그 대가로 네옴시티 핵심 구역 운영권의 일부를 넘겨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측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왕실은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죠. 며칠 후, 저는 스나이더 특사가 사우디 측 인사들 앞에서 한 발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한국 측 인사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스나이더 특사가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그 천궁이라는 방공망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형 모델이에요. 우리 미국제 시스템 없이는 결국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스나이더 특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만약 한국제 천궁을 도입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위성 정보, 공유 시스템의 일종의 구독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차를 사면 미국에서 만든 도로 위는 못 달리게 하겠다.
도로를 달리고 싶으면 우리한테 통행료를 따로 내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던 사우디한테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고작 이거였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장 시찰을 위해 다시 네옴시티 북부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빈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며칠 전까지 깃발이 펄럭이던 모든 나라의 진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굴착 장비도 화려한 본부 천막도 모두 짐을 싸서 떠난 뒤였죠. 사막 위에는 그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요. 태극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현장 본부가 마치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작업반원들은 평소처럼 안전모를 쓰고 측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김태호 본부장은 도면을 들고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본부 외곽으로요. 처음 보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차량 탑재형 발사대 여러 대가 사방을 향해 안테나를 펼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둥근 돔 형태의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측면에는 한글로 천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국이 떠나간 자리, G7이라는 세계 정상급 국가들이 모두 등을 돌린 자리,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안내를 맡고 있던 사우디 측 실무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어제 한국 정부에서 직접 우리 왕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국 기업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천궁 방공 시스템을 즉각 배치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우디 실무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사우디 왕실의 안전을 함께 보장해드리겠다고만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나이더 특사는 한국의 천궁을 저가형이라고 비웃었죠. 위성 구독료까지 청구하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요. 사우디 왕실에 단 하나의 조건도 걸지 않고 그저 친구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무료로 시스템을 깔아준 겁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 본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더군요. 며칠 전 모래바닥에 곡괭이를 휘두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서서 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본국에 보낼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동맹의 정의가 그날 사막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동 정세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사우디 왕실은 다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미국 측 옵서버 자격으로 그 자리에 다시 참석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미국이 아니면 적어도 G7, 진영 중 한 곳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요. 리야드 왕궁의 회담장은 한 달 전과 똑같이 황금빛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어요. 회담장 정중앙 자리에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우리 미국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이번에는 김태호 본부장과 한국 정부 측 인사들이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단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요. 상석에는 빈 살만 왕세자가 한 달 전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더군요. 한국 측 대표단이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고 사우디 왕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흰 토브에 황금색 띠를 두른 위엄 있는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네옴시티 핵심 공정 부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담장 안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위원장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네옴시티 핵심 공정의 90%를 대한민국 측 컨소시엄에 일괄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담장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90%요. 일부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90%를 한국 한나라의 통째로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2,800조 원짜리 인류 최대 프로젝트의 거의 전부를요. 옆에 앉아있던 영국 측 대표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굳어 있었고 독일 대표는 안경을 벗고 한참을 눈을 비비더군요. 그런데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 미쓰비시 그룹의 특사였어요. 사토 다카시 특사라는 인물이었는데 평소에 일본 재계의 최고 협상가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죠. 사토 다카시 특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한국 철강의 품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회담장 테이블 위에 펼쳐놓더군요. 일본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한국산 철강의 부식 실험 결과서였어요. 보십시오. 한국산 철강은 사막의 고온다습 환경에서 일본산보다 43% 더 빨리 부식됩니다. 이런 자재로 도시를 짓는다는 건 사우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서류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와 수치, 사진 자료까지 아주 정교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정말 일본다운 꼼꼼함이었습니다. 회담장 안의 모든 시선이 사우디 왕실 위원장에게 쏠렸어요.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들 숨죽이며 기다렸죠. 그런데 위원장은 아주 천천히 자기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보좌관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회담장 정면의 대형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어느 항만의 모습이었어요. 위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사우디 동부 연안에 있는 주베일 산업항입니다. 1976년에 한국의 현대건설이 시공한 곳이죠. 그리고 위원장이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같은 항만의 부두 시설 클로즈업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푸른 바다 위로 위풍당당하게 뻗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표면에 녹슨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이 부두는 시공된 지 정확히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보수공사도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왕국의 원유 수출을 책임지고 있죠. 위원장이 사토 다카시 특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종이 위의 수치보다 우리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직접 검증한 진짜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사토 다카시 특사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려 바닥으로 한 장, 두 장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50년 전이요. 한국이 무슨 나라였습니까? 우리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던 시절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신생공업국이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 사막에 거대한 항만을 지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광경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종이 위의 그래프와 50년이라는 시간이 직접 새긴 흔적,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회담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빈살만 왕세자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고 왕세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답례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 체결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나라가 새로운 형제 관계를 맺는 의식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김태호 본부장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사막에서 모래바닥에 곡괭이를 휘두르던 그 사람이요. 지금은 사우디 왕세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담장을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전 세계 경제지의 헤드라인을 훑어봤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이렇게 썼더군요. 건방진 한국이 중동의 돈줄을 독식했다고요. 영국의 또 다른 매체는 한국의 선정이 사우디 왕실의 비합리적 결정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어요. 일본의 경제지들은 한국 철강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반복해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권 언론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질투요. 그건 명백한 질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친필로 서명한 문서 한 장이
사우디 왕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비밀 의정서라고 하더군요.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그 의정서에는 단 한 줄의 핵심 약속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향후 어떠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대한민국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조건적 지지요. 외교 문서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건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조차도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는 영국과의 외교 문서에 그런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왕실이 한국에게요. 그것도 왕세자가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해서요.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한국과 사우디의 과거 관계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외교 문서, 경제협력 보고서, 그리고 1970년대 사우디 건설 현장의 옛 신문 기사들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1976년 사우디 동부의 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흰 토브를 입은 사우디 왕족 한 명이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노동자 중 한 사람이 두 손을 흙으로 검게 물들인 채 그 왕족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노동자의 얼굴이요. 김태호 본부장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저는 사진 아래의 캡션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그 한국인 노동자는요. 김태호 본부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왕실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게 됐어요. 발신인은 칼리드 빈 파이살 왕자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위 인사이자 빈 살만 왕세자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는 인물이었죠. 평소에는 외부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초청장에는 짤막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지 그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초청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걸까? 그것도 김태호 본부장과 함께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약속된 날, 저는 리야드 외곽의 왕실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영빈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김태호 본부장이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칼리드 빈 파이살 왕자가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깊고 차분한 눈매를 가진 신사였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어요. 오늘 두 분을 우리 왕실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영빈관 본관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였습니다. 복도의 양쪽 벽에는 황금빛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흘러내렸죠. 우리는 한참을 걸어 내려간 끝에 거대한 청동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양쪽에는 사우디 왕실 근위병 2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어요. 칼리드 왕자가 직접 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보물창고. 솔직히 머릿속에는 황금과 다이아몬드, 진귀한 보석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광경이 떠올랐어요. 영화에서 본 그런 장면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벽도, 바닥도, 천장도 모두 흰 대리석으로 마감된 그 넓은 공간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정중앙에 놓인 작은 유리 진열장 안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정성스럽게 보관돼 있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칼리드 왕자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유리 덮개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우리 사우디 왕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갱지에 한글로 빼곡하게 쓰인 손편지였어요.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세월에 닳아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손으로 만지작거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칼리드 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는 1976년에 한 한국인 노동자가 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남긴 마지막 인사였죠. 옆에 서 있던 김태호 본부장이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글씨는
칼리드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버님의 글씨가 맞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사막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 단단한 얼굴이 그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칼리드 왕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한국인들의 공사 현장에 자주 놀러 가셨다고 해요. 한국 노동자 아저씨들이 항상 사탕을 나눠주시고 점심밥도 같이 먹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김태호 본부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칼리드 왕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거대한 철제 빔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그 빔 아래에 우리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아저씨가 달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사했지만 그 아저씨는 다리를 크게 다치셨죠.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만큼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바지 옆선을 따라 내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칼리드 왕자가 우리를 진열장 가까이로 인도했습니다. 본부장님, 아버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께 이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라고 유언하셨죠. 칼리드 왕자가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사우디 왕족이 직접 읽어 내려가는데 그 발음이 어찌나 정확하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한국어를 따로 배웠다는 게 분명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요. 언젠가 우리 아들들이 당신들의 도시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친구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50년이요. 50년 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0도 안 되는 가난한 신생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한 이름 없는 노동자가요. 사막에서 만난 사우디 소년 한 명을 살리려고 자기 다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한 장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50년 후 그 약속이 정말로 이뤄진 겁니다. 가난한 한국인 노동자의 아들이 사우디의 도시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사막에 서 있고요. 사우디 소년의 아들이 직접 그 한국인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광경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어떤 약속이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이렇게 이뤄지는 광경 말입니다. 칼리드 왕자가 천천히 돌아서서 김태호 본부장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빚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끝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위험 있는 왕자가 한국에서 온 평범한 건설사 본부장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김태호 본부장의 어깨도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리드 왕자의 손을 마주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외교라는 단어의 정의가 통째로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우리는 외교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모든 관계는 계산 위에서 움직인다. 이게 우리가 평생을 배워온 외교의 철칙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철칙이 50년 된 편지 한 장 앞에서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한테 무이자 금융을 제시했죠. 영국이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요. 프랑스가 핵협력을 들먹였습니다. 독일이 정밀 제조업 이양을 거론했고요. 일본이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어요. 그 모든 천문학적인 제안들이 한 한국인 노동자가 50년 전에 흘린 피 앞에서 종이 한 장의 무게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빈관을 나오면서 한참 동안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 한국인 노동자가 봤을 그 별이요. 그 별이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사우디의 사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2,800조 원이라는 그 거대한 금액의 진짜 무게는요. 결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다리, 한 통의 편지,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신뢰의 총량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본국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게 제 47년 외교관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빈관에서의 그 충격적인 밤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옵서버 자격으로 네옴시티의 핵심 기술 검증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번 회의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물 공급 문제. 다른 하나는 그 도시 전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시스템이었죠. 회의장은 리야드 외곽의 한 첨단 기술 단지 안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형태의 컨퍼런스 홀이었는데 천장에서 자연광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인상적인 공간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수처리 분야 세계적 권위자 한스 베버 박사였어요. 그는 평소에 사막 지역의 해수 담수와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스 베버 박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정말이지 화려했습니다. 독일제 최신형 역삼투압 필터, 정밀 제어 펌프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장치까지요. 회의장 안의 모든 사우디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스 베버 박사가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김태호 본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한국 측에서 제안하신 필터 기술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독일이 이미 20년 전에 졸업한 수준이더군요. 회의장 안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측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김태호 본부장을 쳐다봤어요. 저는 옆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버 박사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한국 기술이 떨어진다고 해도 공식 회의장에서 저렇게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건 외교적 결례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김태호 본부장은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가더군요. 베버 박사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팀은 조금 다른 접근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화면에 한 장의 그림을 띄웠습니다. 그건 수처리 시스템의 도면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공장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베버 박사도 이마를 찌푸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순수입니다. 그가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초순수 제어 시스템의 정밀한 작동 원리가 그래픽으로 표시됐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물은요, 일반적인 식수보다 1000만 배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 반도체 업계는 지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베버 박사가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김태호 본부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한국팀은 이 반도체 초순수 제어 기술을 사막의 해수 담수와 공정에 그대로 접목시켰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양의 식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40%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40%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수담 수화 분야에서는 1%의 효율 개선도 혁신으로 평가받는데 40%라뇨. 그건 혁신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버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게 가능하다는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태호 본부장이 빙그레 웃으며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그 화면에는 이미 한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실시간 운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효율 곡선이 베버 박사가 발표했던 독일제 시스템보다 명백하게 위쪽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베버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공정해물 정제 기술을 사막의 식수 생산에 접목한다.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두 분야는 완전히 다른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패션쇼를 여는 것만큼이나 동떨어진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 두 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아버린 겁니다. 회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주제인 에너지 시스템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김태호 본부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가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자료는 또다시 누런색으로 바랜 옛날 도면이었습니다. 이 도면은 1978년에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시도했던 한 기술의 설계도입니다. 도면 속에는 거대한 저장 탱크와 복잡한 배관 시스템이 그려져 있었어요. 김태호 본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요. 사막에 낮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다시 꺼내서 쓰는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그때는 미친 짓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기술적으로 너무 앞서 있어서 당대의 소재와 제어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이 불가능했거든요. 회의장에 앉아있던 사우디 측 에너지 담당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김태호 본부장이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에는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2차 전지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전지를 도시 단위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드 기술입니다. 그가 또 한 장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1978년에 그 누런 도면 위에요. 현대 한국의 2차 전지 기술과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이 합쳐진 신재생, 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청사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미친 짓이라 불렸던 그 발상이요. 이제 우리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완벽한 신재생 시스템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회의장 안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측 에너지 담당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한국힘은 이미 50년 전부터 이 사막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해 오셨다는 겁니까? 김태호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사막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0년이요. 50년 동안요. 한국 사람들은 사우디의 사막을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한 번 일하고 떠나간 외주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막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온 진짜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한쪽에 앉아 김태호 본부장의 발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김태호 본부장이 보여준 그 모든 기술이요.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부랴부랴 공부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50년 전에 사막의 모래바닥에 무릎 꿇고 도면을 그렸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투가 반세기